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같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은 중앙 언론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사톡톡 오늘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신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재정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치분권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일명 2할 자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이라든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 교수님, 네. 한국 사회에서 이 지방 자치의 현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자치 현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중앙 의존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설계되고 또 지방분권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이를 우리가 반쪽 자치, 형식적 자치, 의존적 자치, 그들만의 자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취약한 행정적 분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소외 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팀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예, 지방자치의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하기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굳이 한번 비유를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 시스템은 국가라는 큰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하나의 가지, 가지가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요즘은 얼마나 그 나라가 이제 분권화되어 있는가, 이 국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좀 성숙해 있는가 그걸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들은 이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그걸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자치분권을 왜 그토록 열망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최 교수님. 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집권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우리가 인구라든지 자본의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성장 동력의 창출 문제라든지 제4차 혁명 시대에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분권을 우리가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앙에서 뭐 지하체로만 이렇게 권력이 내려오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권력이 다시 이제 주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풀뿌리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이번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80년대 뭐 민주화운동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또 지방자치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는 사실 이게 아직 그런 문제가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의 그 자치분권 관련 여러 가지 정부 발표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자치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볼 수 있고. 그 왜 이제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절실하냐 하는 이유는 한번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좀 정치적 측면에,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 측면인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 제1조 보면 이제 모든 권력은 그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주민들이 결국은 국민이고 결국 주민들은 지역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이제 중앙 권력이 지역으로 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은 이 좀 효율성 측면인데 이 결국은 이게 이 주민과 가까이 있는 하나의 행정, 지자체가 이
주민들을 가까이서 보살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이게 뭐 합리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빨리 이렇게 자치분권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자치분권 이 종합계획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또 그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은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주민 투표와 주민 참여 예산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국가 사무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입니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입니다.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 나아가 6대4 비율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 또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여섯 번째 전략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상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셨습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그 자치분권위원회 이제 위원으로서 이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그런 생각, 그동안의 이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분권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에 대한 확실한 담보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네. 향후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상당히 구체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네. 이제 100대 과제가 있는데 네. 그 100대 과제하고 그 100대 과제 중에 이제 자치분권 관련된 74번, 5, 6, 7번 4개 네. 과제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과제에도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네. 문구는 없고 사실 네. 근데 정부도 어차피 이게 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제 계획을 짤 때 어차피 개헌은 실패했다 단기적으로는 실패했다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분권을 촉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네. 되고 네. 만일 이 개헌이 됐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훨씬 이게 좀 더 과격하고 이렇게 네. 과감한 그런
네. 과제들이 담길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제 개헌이 실패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계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합 계획에 보면은 처음 이제 주민 주권 구현 이런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그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주민 발안이나 그러니까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주민 발안이나 또 이제 주민 소환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소환해서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해갖고 뭐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런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 주민 투표 이런 참여 제도를 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팀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부의 그 주민주권 구현이라 하는 첫 번째 전략이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 네. 기존 6개 중에서 그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그 과제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자치에 이번 계획이 자치에다가 좀 방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기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민 투표 발안 이런 것이 이제 그 계획에 담기게 된 배경에는 기존 그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 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결국 이제 주민이 직접 네. 좀 이게 생활 정치, 그 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나의 좀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걸 네. 그 뒷받침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동네 민주주의, 네. 또 마을 단위 민주주의 이런 것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하나의 그 사회를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지방자치를 했습니다만 네.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이런 수직적 분권에 초점을 뒀다면 네. 이번의 경우는 이러한 수직적 분권은 물론이고 이런 하나의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 갖고 있던 이런 권한들을 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거는 네. 주민한테 넘겨주는 네. 수평적 분권 네. 이걸 실현하는 그 계기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직접 그 민주주의 이제 강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주민 부분도 발언이나 이제 주민 어떤 소환이나, 시기든 네. 그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사실 선진국처럼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네. 있는데 단지 이 우리가 청구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그 청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절차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네.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서 네.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를 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강화해 보자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완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 소환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예. 투표권자 총수가 지금은 이제 3분의 1 이상 3분의 1 아닙니까? 이거를 4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으로 그 좀 낮춘다 이런 하향 얘기겠죠? 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제 제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투표율이 1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무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표 참여 투표권자의 총수를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것이고 이 주민 참여 제도를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 참여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주민 참여를 여하히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것도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런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다만 우선 직접 참여 제도의 시행 요건에 해당되는 청구 요건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청구 대상이라든지 개표 요건 이런 걸 좀 너무 엄격해서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든지 SN 등 정보통신 기반에 기반한 주민 참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서 시행하게 되면 주민 참여가 상당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우리 주민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의 리더자의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활성화된 사례를 보면 회장의 리더십이 주민 참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 참여 수준을 한번 외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참여 역량이 한 10점 만점 중에 한 8점, 우리나라 한 5점 정도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활성화 정도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9점인데 우리나라는 한 3점 정도 이렇게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좁히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치 의식을 올리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주민 참여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동원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이렇게 동원 방식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려 그러면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애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배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추가적으로 제가 주민 참여하고 관련해서 우리 호주의 보론다라시라는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요리라든지 보육, 어린이,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 건강, 기술 훈련, 언어 이런 다양한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연간 우리가 2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이런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양이 되지 않았던 518개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기 위해서 지방 이양 일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양을 하는데 이 이양되는 내용, 이양될 경우에 지역이 갖게 되는 실질적인 권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교수님? 우리가 지방 이양 일괄법은 이미 지방 이양이 결정을 해놓고 그간 미이양된 19개 부처,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77개 법률에 해당하는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기존 지방 이양된 사무에 비해서 좀 더 다소 포괄적인 그런 사무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꺼려 이양되지 못한 사무로 지방정부에 이양되면 다소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아울러 이 사무 이양과 함께 앞으로는 인력이나 재정이 함께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행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 이양된 사무 중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라든지 우리가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 주차 금지 지정, 장소 지정, 서행 일시 정지 장소 지정 등 이런 권한이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을 통해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하게 됩니다. 시도로 지방 정부로 시도가 시군으로 이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로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돼서 발생했던 비효율성 문제가 우리가 해소되고요. 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지방이양일괄법이 이제 연내 제정되면은 또 지방 정부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총 사무는 한 4만 6천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사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권한을 말하는 거죠. 사무의 종류는 그 인가권, 허가권, 또 검사 명령권, 또 뭐 주로 이제 신고 등록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중앙 정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이렇게 좀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집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까지도 이제 지방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이제 그 일괄법을 통과해가지고 지방을 온다 그러면 상당히 지방의 뭐 인력, 재정, 뭐 권한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고. 근데 현재는 이게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제 전체 한 4만 6천 건 사무 중에서 한 70% 정도, 한 65%는 국가 사무고 35%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이제 권한은 이게 중앙에 가지고 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국회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내 통과를 하겠다고 이제 정부 정책에 나왔는데 뭐 예정대로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중앙권한 이양 TF 팀장을 하면서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해서 국회에서 보고도 하고 했지만은 국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부재하다는 또 특별위원회도 올렸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도 법안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제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내 제정에 관한 제정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지난 5월 18일 여야 합의로 지방 이양 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현재 정부 입법 추진으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이어서 연내 제정에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건 이런 것이죠. 이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중앙에서 좋아하겠는가? 중앙을 대변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뜻 찬성하겠는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다른 그 정부라든지 다른 그 국회 뭐 20대 국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보다는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9월 4일인가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이게 122개 지방 그 공무기관 지방 이전 그 1차로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동력을 받들 같고 어차피 또 정부도 이 개헌은 현재 무산됐고 결국은 법령 통해서 이렇게 분권하는 것이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령 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결국은 지방이양 일괄법이 아닐까. 상당히 좀 저는 다른 그 국회보다는 좀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주민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반대 여론은 없을까요? 팀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이제 경찰법에 이제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은 주로 이제 국가 경찰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뭐 지방에도 이제 지방 경찰청이 있지만 그 자치 경찰은 아니죠, 이제 국가 경찰이 하나의 지점 이렇게 그런 형태인데 이제 이번 자치분권 종합 계획에 보면 이게 지방 그 자치 경찰법을 연내에 만들어 가지고 그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 자치 경찰법을 만들고 관계 법령을 정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서울이라든지 세종시, 제주도 이렇게 실시하고 한 2020년부터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그 여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지방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 이게 이제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중앙 경찰하고 지방 경찰, 자치 경찰 간에 여러 가지 또
이 업무 분양 문제 이런 것도 네. 해결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사실 이게 분권이라 하는 것은 준비가 다 되고 하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자치경찰 제도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자치경찰제 가는 것은 일반 행정을 그 경찰 행정 영역에 좁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게 그 우려도 있겠지만 한번 전형적으로 이렇게 한번 미리 이제 지방자치의 축소판을 경찰만 축소해서 그 놓고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경찰 자신은 국가직으로 남고 싶다, 지방직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러고 일부분이겠지만요. 또 하나는 지방과 지역과 밀착된 경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 밀착이 잘못하면은 지방 권력과 어떤 이제 커넥션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된단 말이죠. 일부분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잘 반영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건 안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논의를 하는 중이고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사실은 이 경찰 공무원, 현직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토론회장에서 네. 자기들은 자치경찰을 하려면 이원화해서 네. 국가경찰하고 완전히 별개로 하라. 우리는 국가공무원으로 남고 싶다. 네. 이런 주장이 가장 강했습니다. 네. 다수가 그랬습니다. 네. 다수가 그랬고 그리고 지방토와 경찰력이 밀접한 관계 이 부분도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계하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이 위원회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는 그런 내용을 본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우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설계를 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이 국가직으로 남고 싶다 이런 네.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토론회 공청회 네. 장소에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시범 실시할 적에는 국가직으로 두고 네. 단계적으로 이제 지방직화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치경찰을 10,000명이나 이런 식으로 한복에 뽑기는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국가경찰 공무원들 지방경찰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네. 이런 방법을 1차적으로는 자치경찰을 하더라도 소속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지만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그대로 두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하는 방법을 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토와 경찰력에 밀착할 경우 이 부분은 한마디로 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거든요. 네. 이 중립성 문제는 일본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 시도지사 밑에 이제 우리가 시도 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만은 시도 경찰본부의 직접적인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가 간섭할 수 없도록 네. 한마디로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위원회에다가 자치경찰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 하고 또 이런 시도경찰본부장을 우리가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를 둠으로 해서 하나의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지방정부의 그 경찰 예를 들어서 경찰본부의 본부장을 임명한다. 그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권은 있지만은 추천권이 이제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네. 시도경찰위원회는 한마디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은 시도지사로부터 완전히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분권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하겠다. 전부터 뭐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대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20년 전에부터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세지방세 전환 이 부분은 뭐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하는 그것이 다죠. 네. 그래서 5% 하다가 부가가치세 5% 하다가 이제 11%를 올렸는데 사실 제가 이걸 2017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7대 3을 하려고 하면 23조를 국세에서 지방세를 넘어가야 되고 6대 4가 되려고 하면 58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되려고 하면 7대 3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현재 11%인데 이것이 35%로 상향 조정돼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국가재정은 부채가 1년에 34조씩 늘어납니다. 지방채는 절대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 입장에는 그런 논리입니다. 국가에 할 일이 더 많고 국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식이든 국세 지방세 조정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해놓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걸 결과를 갖고 우리가 관계부처가 범정부 재정분권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 논의했는 결과를 이제 연말에 하는 시행 계획에다가 넣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팀장님? 일단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이제 재정분권 관련 과제가 6개 있는데 주로 이 과제들은 주로 이제 뭐 자치분권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균형 문제, 재정 균형 이런 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이게 또 결국 이게 뭐 재정분권 가는 것은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이지만 또 지방 간의 수직적인 수평적인 그 재정 균형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돼가지고 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이번 종합계획에서 아쉬운 것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 각 과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다. 몇 프로까지 가겠다 이런 하나의 로드맵이 없고 그리고 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좀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차별 계획에 수립되겠지만 상당히 여기서 좀 방향성이라든지 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으면 좀 더 연차별 계획이 좀 더 현실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이번 그 정부의 이제 이런 그 안을 뭐 정부하고 이제 위원회하고 협의한 안인데 이게 보면 아직도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라 돈의 여유 자금을 이렇게 여윳돈을 지방에 주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되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어느 것보다도 이제 재정분권이 결국 이제 지방분권이 시발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후속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구성이 되고 한 9개월까지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논의도 해보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참 어렵구나. 상대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 6대 4까지 가는 거는 그는 장기적인 건 로드맵이고 이 정부에서 뭐 7대 3만 돼도 양호하다. 저는 뭐 성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마련 그 방법들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관계 부처가 함께 이제 정부 분권안을 최종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연말에 발표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연말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분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요. 고향사랑 기부금 얘기입니다. 이제 거주하는
이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대구 출신의 이제 주민이 대구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를 하면은 그 금액 일부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취지는 좋고 전에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향의 납세액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조 8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게 성공하면은 고향으로 이제 기부금을 이왕이면은 고향에 이제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취지는 이제 좋은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내가 1년 동안에 낼 수 있는 기부금이 이제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에 내던 기부금을 방향을 바꿔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팀장님. 예,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루사토 세라 그래가지고 네. 이 시행이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이제 출향지에 대해서 이제 기부금을 내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자기한테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네.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생산한 물품을 보내주는 거죠. 상당히 뭐 네. 상당히 좀 이게 지역의 애양심, 뭐 지역 정체성 살리기 상당히 바람직 같은데 또 이게 또 결국은 이게 세금을 걷으려 그러면 이게 법률적인 그런 네.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게 되면 과거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입법도 있고 또 폐기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좀 취지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지역 간에 또 뭐 어떤 또 광역시는 또 약간 손해를 보고 또 네. 도는 이익을 보고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나가는 지역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좀 지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 실제로 좀 정착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도는 하여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국회에 상당한 여러 개의 법률이 입법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네. 사실은 서울 같은 데는 반대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내던 기부금, 종교단체에 내던 네네. 기부금을 계속 내면서 또 다른 기부금의 형태로 지역에 내면은 뭐 좋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내던 것을 돌릴 텐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건 서울시에는 기부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은. 아, 이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앙,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장관 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장님? 헌법에 그 헌법 개헌안에 포함됐던 그 뭐 제2국무회의 네. 거의 사실 무산돼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그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사실 기존에도 하고 있던 건데 약간 더 형식 갖췄다 그런 수준의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이게 또 좀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장들께서는 이제 대통령 만나게 되면 주로 세일즈 비즈니스 개념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결국은 협력이라 그래봐야 줄군 그 대형 국책 사업을 따오는 그런 위주로 쏠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좀 원래 취지보다는 저게 그것도 결국은 뭐 국기사업 유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이제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이런 가칭 명칭을 갖고 이제 구성하는 문제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의장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 하니까 시도 입장에서는 참여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뭐 과거에 지난 정부에 추진했던 이런 의장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하는 것보다는
위상이 좀 격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은 어떤 앞에 우려하는 부분이 수평적인 이런 재정 분권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효과가 있을 건데 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이런 관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이런 관계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의제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 또 논의 결과가 실천 가능한 구성력만 갖춘다면 상당히 결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2국무회의는 이건 헌법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광석 팀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잘못하면 이제 이벤트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도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의 대화는 뭐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보면 시도지사들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뭐 달라 이렇게 하고 이게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뭐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의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활동 발동인데 이 정례화하고 의제가 구체적으로 다룰 의제가 있습니다. 그 의제를 갖고 논의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성까지 확대한다. 투명성까지 확대한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 등의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 방식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면은 자연히 알아서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줘야 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마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공개하라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중앙이 지방에 던져주는 어떤 믿지 못할 존재한테 던져주는 떡이 아니냐는 어떤 강력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비판은 있었죠.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면 당연히 저는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우리가 지방정부의 이런 재정 파산 선고제 자율성을 주니까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재정 파산 선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자율성을 안 주면 왜 책임만 묻느냐.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에서 사실 우리가 무산됐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걸 자율성을 주면 당연히 우리 책임성은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임과 투명성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교수님 그 견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아무리 이제 분권화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이 정부와 이제 무관하게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 결국은 그 동반자적으로 이렇게 같이 발만 차서 함께 나간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그에 따른 투명성, 뭐 책임성 이런 거는 반드시 거의 비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직 이게 재정 문제만 두고 보더라도 이제 지방이 정말 자율적인가라는 데에서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이제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가하고 이렇게 또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좀 이렇게 투명성과 같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주민이 자치단체를 선택하는 것, 자치단체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행부가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이렇게 두 기구의 대립적인 그러니까 기관 대립형 구조 아닙니까? 근데 인구가 더 적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이 자치단체장을 겸임하면서 행정 전문가를 이렇게 임명해서 위임을 한다든가 또 더 작으면은 더 작은 지역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각 집행부의 국과를 통과를 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달성만 되면은 급진적인 지방자치제고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런 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사실 다뤄왔던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구체화돼가 있고요. 네.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돼가 있습니다. 네. 돼가 있는 거고 이 정부가 들어가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런 형태에 따라서 기관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안까지 사실 지난 정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법률로 이제 네.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네. 생각인데요. 네. 크게 우리가 기관 분리형 네. 그리고 기관 통합형, 절충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 분리형이죠. 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따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우리가 뽑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관 통합형의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이원회 형태인데 주민들이 의원들만 뽑아가 그 사람들이 의결기관도 되고 집행기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충형의 경우에는 의회 행정관리자형이라고 해서 이건 의원들만 뽑습니다. 의원들만 뽑되 집행 업무를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행정관리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행정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금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반대가 크지 않을까요? 그런 저항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의 장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왜냐하면 집행부가 지금 현재는 맡으니까. 집행부가 권한이 크니까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뭐 의회 행정관리자형이라든지 절충형이 된다든지 이원회형이 될 경우에 지금보다도 공무원들의 위상이라든지 뭐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인구가 작은 주민 수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관 주민이 많은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립형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절충형의 경우에는 중간자치단체 수준 크기가 중간 정도 수준. 우리가 기관 통합형의 경우에는 조금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건 주민 수가 적은 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원회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지자체의 규모 따라서 한번 차등화하는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전에 좀 충분한 그 시행착오 이런 걸 거쳐가지고 좀 개선된 안을 좀 이게 한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합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은 빼놓은 것이 있다.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아예 빼놓은 것도 있다.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속 추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근본적인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중앙 권력 구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헌법 전문가 기본권 사항이라든지 지방분권 경제 부분만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 수준의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개헌은 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 근데 결국은 개헌이 되려 그러면 이제 국민 전반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수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그 국민 개헌 특위 자문특위가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한 12,000명, 또 그냥 좀 반대 의견도 한 11,000명, 상당히 좀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개헌이 좀 판성이 많지만 약간 좀 아직 국민적인 여론은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게
좀 더 공감대를 모아가는 뭐 그게 교육이 될 수 있고 홍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뭐 이 법령을 통해서 이제 자치를 경험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합의된 그런 체제로 가는 게 필요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도 지방자치의 큰 흐름, 자치분권 흐름은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 좀 이게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스템 변화에 따른 하나의 좀 우려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여가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경찰자치, 교육자치 이런 하나의 좀 시험적인 모델을 통해서 좀 정말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봐서는 이 헌법 개정하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찬반이 팽팽한 그 이유가 중앙 권력 구조하고 관련이 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여기에 한정해서 원포인트로 개헌할 경우에는 찬성자가 훨씬 많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분권 본부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방 입법권 확대 이것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지방 입법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찬반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방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방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단일령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주의 국가에서 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법률 체계상 보면 저는 국회에서 법률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단일형 국가는 대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연방형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 입법권은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례 위상 문제와 관련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조례 제정 범위가 우리가 헌법 117조 1항이라든지 지방자치법 22조에 대가 있는 거기 내용을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는 안 그러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런 정도라도 이것만 개선돼도 상당한 부분이 조례 제정권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117조에 보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하는 건 결국은 법률과 그 시행령, 대통령령, 부령, 뭐 총리령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대통령령만 아니고 이게 또 중앙행정기관의 또 뭐 지침이라든지 고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사실 잡다한 이런 것까지도 조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의 창의성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이 된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는 결국은 아무리 이게 높아봐야 그 중앙정부의 이제 행정기관 장의 하나의 고시보다 뭐한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은 조례보다는 그 지침이나 고시를 더 중요시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오기 때문에 결국 자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좀 이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좀 이 법령의 범위라 하는 것은 좀 법률의 범위, 영도 표현은 분명히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데 이런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어떤 조건들 그리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동안 집행하는 중기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2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합계획 핵심 과제이면서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보면 종합계획의 실천은 다수의 법률 재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 의지 못지않게 국회 협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민에게 종합계획 실천이 국민 행복 내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국민들이 종합계획 실천에 관심과 지원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울러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종합계획 실천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이러한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종합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 그러면 일단 각 주체별로 이렇게 좀 뭐 정부, 국회, 또 지자체, 시민 이렇게 주민들 이렇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이 계획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중앙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게 통과하려 그러면 또 법 개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이게 다시 만약에 또 이런 계획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때 진짜 지자체와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네. 결국 이제 이 현재는 사실 이게 뭐 분권하는 게 지자체 기초든 광역이든 이런 하나의 지자체 단위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분권은 좀 이게 지자체보다는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이게 지자체 간의 연대 네. 좀 그런 것이 더 활성화돼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경북도와 대구시에 이제 시장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생 협력 이런 거 상당히 좀 분권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 정부 간의 연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 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아시다시피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로 방대하여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실천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 정부 내에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등 주민주권 구현, 우리가 지방이양 일괄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권한 이양, 우리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2% 인상 등 이런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자치분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김광석 팀장님. 일단 뭐 이게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그 주민들의 의식 변화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이다 생각이 되고 이 기준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 국가라는 큰 줄기에 이제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로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밑줄기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도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그리고 좀 이게 이 주민들의 이제 이게 좀 의식도 이제 결국 선진국하는 것은 국정 시스템이 분권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이제 자치 의식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결국 선진국의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이게 여러 가지 뭐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하나의 좀 이런 뭐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패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주민 소환, 주민 감사와 같은 주민 직접 참여 제도는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이런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이 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면은 이 정부의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제 당연히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치분권 제도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만 이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저희 시사톡톡의 중요한 테마인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 문제는 더욱더 심도 있게 또 지속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